여기 20대의 한 여성은 퇴근 후 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기척을 느꼈고,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바로 그때 한 남성이 갑자기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목을 칼로 그어버렸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역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23세 여성 골목길 강도 살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013년 5월 16일 중국 푸젠성 스스시. 그날 저녁 7시경 한 여성이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젊은 여자 한 명이 피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어요. 처음엔 서로 껴안고 있길래 연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여자 얼굴이 피범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마침 골목을 지나가던 한 동네 아주머니 역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온 살려주세요 라는 여성의 비명소리에 놀라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미약한 신음만 흘리고 있었으며 목소리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곁에 있던 그 남성은 사람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확인 결과 사망한 여성은 투후이 당시 23세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식도와 기관지 그리고 경동맥이 모두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장소는 집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골목길이었고 그날은 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은 조명조차 희미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인근에 설치된 공공 CCTV가 범행 전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저녁 6시 45분경 피해자 투후인은 혼자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기 직전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뒤따르던 남성은 우산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에 어떤 이상한 낌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그녀를 그 남성이 갑자기 등 뒤에서 끌어안았고 곧바로 목을 칼로 그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곧장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약 10초 뒤 범인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를 반복해서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목 부위를 정확히 찔렀고 과도한 몸싸움 없이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행 자체에 명확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범행 직후 바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벗어났다가 약 10초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강도 범행과는 거리가 있었고 범인이 정말로 금품을 노렸다면 처음부터 가방을 목표로 삼았을 텐데 범인은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에야 가방을 다시 챙기기 위해 되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범인과 관련된 단서나 물건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범인이 가방을 가져간 이유는 단순한 절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낯선 이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누군가의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피해자 투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수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우리 사위 샤오창이었어요. 딸이 샤오창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정말 극구 반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요즘은 딸이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샤오창은 평소에도 다혈질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고 작은 말다툼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폭력적인 기운이 점점 더 심해졌고 투후이는 어머니에게 이젠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까지 꺼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후이의 직장 동료 역시 경찰에 수상한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남편 샤오창은 평소 매일같이 아내 퇴근 시간을 맞춰 데리러 오던 사람이었지만 유독 사건 당일에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샤오창을 경찰서로 소환해 사건 당일 왜 평소처럼 아내를 데리러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날은 제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벽지 시공을 맡게 됐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러 간 겁니다. 이에 경찰은 샤오창의 진술에 따라 해당 친구를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친구의 진술과 함께 현장 인근 CCTV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샤오창은 실제로 친구 집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런 가운데 피해자 투후이의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곧바로 떠올린 사람은 바로 딸 투후이의 전 남자친구 장두광이었습니다. 투후이와 장두광은 과거 연인 관계였고 이별 당시 장두광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차례 집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별 이후에도 장두광의 SNS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미련을 암시하는 듯한 문구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당신과의 엉킨 인연, 내 목숨으로 증명할게.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장두광이 1년을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에겐 어땠냐고 묻자 투후이는 단호하게 지옥 같았던 1년이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경찰은 장두광이 여전히 투후이와의 관계에 깊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풀숲에서 투후이가 사건 당시 메고 있던 핸드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지만 급여 명세서 한 장에서 혈흔이 묻은 지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지문을 곧바로 남편 샤오창 그리고 전 남자친구 장두광의 지문과 대조했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사건 해결은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일 내린 폭우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흔적들이 유실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핸드백이 버려진 위치에 범인이 직접 다녀갔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인근 CCTV를 정밀 분석했고 마침내 그날 오후 7시경 경찰은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백이 발견된 지점의 인근 골목을 지나가는 장면을 CCTV에서 포착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약 20분 거리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 곧이어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장거리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버스터미널에서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이름은 리정빈, 당시 21세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리정빈이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7시 20분이었고 그는 오후 10시에 출발하는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행 버스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정작 그는 해당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정빈이 실제로 외지로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스터미널 주변의 PC방과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PC방의 CCTV 영상에서 리정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투후이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급여 명세서의 혈흔 지문과 리정빈의 DNA를 정밀 대조했고 두 정보가 완벽히 일치하며 리정빈이 사건의 진범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리정빈은 피해자 투후이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완전히 낯선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을 이토록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던 걸까요? 조사 과정에서 리정빈은 사건 당일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에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19살이 되던 해 자신이 꿈꾸던 대도시로 홀로 떠났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많은 농촌 출신 청년들처럼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달에 약 40만 원의 수준의 수입으로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年轻的时候活一下一个月2000块钱但是以后老了呢还是一直这样活下去有什么意思呢 그렇게 그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수입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직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마저 사기를 당해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단계 조직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순간 그는 혼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는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바다를 마주한 그는 삶을 끝내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다에 들어가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당시 그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身上也没钱了没办法了我只知道应该弄点钱 그리고 바로 그때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투후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정빈은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겁이 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정빈은 이것이 자신의 첫 범행이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는 그저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달아난 뒤에서야 피해자의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꺼낸 뒤 가방은 길가 풀숲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향해 일부러 표를 끊고 약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법원은 강도 목적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히 중대하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2015년 1월 30일 리정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한 청년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